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오늘 열린 결심 공판의 쟁점 포함해서 주요 사건 사고 소식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2020년 9월 서해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2022년에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기소가 됐었는데요. 기소된 지 약 3년 만에 1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재판의 주요 쟁점 짚어주시죠. 일단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피고인과 검찰 측 간에 불이 붙었던 핵심 쟁점이 어떤 건지 우리가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 증거로 인해서 피고인들의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그 범죄 사실의 요건 사실들과 관련해서 주로 공방이 오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수부 국무원인 고 이대준 씨가 이 당시 2020년 당시에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당하고 이 시신이 수각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당시 이 문재인 전 정부의 안보 고위급 라인들이 구조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고 같은 시기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 화상연설에 대한 비판 여론 등을 의식해서 이것을 월북하다가 이렇게 사망한 것이다 이렇게 조작했다는 혐의를 지금 검찰 측에서는 적용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서훈 전 안보실장이 보안을 유지하라라는 지시를 사건 직후에 관계장관 회의에서 하고 그리고 피격 사실을 숨긴 채경이 마치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의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하도록 지시를 하고 또 월북을 조작하기 위해서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서 배포하게 하는 등의 지시를 했다. 이런 혐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김 전 해경청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은 이러한 지시에 동조를 해서 국방부 직원이라든가 이 국정원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 3년간 열린 재판이 모두 60여 차례 정도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모두 비공개로 진행이 됐잖아요. 특별히 비공개로 진행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사건 자체의 핵심 공방을 양측에서 뜨겁게 벌이다 보면 군사 기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피고인들도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적용된 범위를 부인한다거나 아니면은 검찰의 어떤 증거에 대해서 변소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군사적으로 우리가 몰라야 되는 어떤 기밀들에 대한 상황들 그리고 지휘 체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이런 점들을 재판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원래 재판 진행은 공개가 원칙입니다만 이 부분은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오늘 검찰의 구형 그리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은 공개가 되는데요. 검찰 구형 어느 정도로 할 거라고 전망하세요? 일단 피고인별로 여러 가지 혐의들이 적용이 됐는데 주요하게 적용된 혐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이거든요. 네. 이 내용의 이 범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범죄가 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 죄명이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이라는 것은 국가의 작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서 앞으로 국가가 어떤 작용을 했을 때 그 작용이 정상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그 효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피고인들이 굉장히 고위 공직자들인데다가 적국인 북한의 소행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서해상에서 피격당하고 그리고 시신까지 소각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사실들이 모두 다 인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실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서 가중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가중사유가 있을 때는 훨씬 더 높게 이제 양형사유로서 3년 이상의 어떤 구형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다른 범죄 혐의들이 지금 같이 적용된 피고인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은 당연히 또 그것 역시 가중처벌 요소가 되기 때문에 구형량만 놓고 따진다면 3년 이상의 구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1심 결심 공판이 이제 오늘 열리니까 1심 선고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선고일을 이 결심 공판 때 지정을 해주는데요. 한 달 뒤에 잡힌다고 예상을 하지만 형사재판 경우에는 그보다 빨리 잡힐
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2주나 3주 뒤에 이 선고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예상이 조금 어려운 것이 재판의 공방이 치열했다라고 하면 재판부의 고민 시간도 그만큼 더 길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한 달 이내는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 안에는 결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외적인 사정이 없다면 올해 안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오늘 뭐 검찰 구형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나오면 전해드리겠고요.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소식 듣고 참 안타까웠는데 한국에 놀러 온 일본인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겁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가 숨졌어요. 잠시 후 3시에 이 법원에서 만취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열리는데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 가능성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음주운전 사망사고 그것도 만취운전에 대해서 법원이 굉장히 최근에는 관용 없는 판결을 내리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는 데다가 네. 특히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술에 취한 정도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해서 파란불에 건너던 모녀를 충격해서 지금 예. 어머니가 사망한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여타의 판례들과 비교해 보면은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자연히 도주의 우려도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요. 이 부분은 구속 가능성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또 안타까움을 더하는 것이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첫날 낙산 삼각길을 보러 가다가 이제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일본 현지에서도 한국의 음주운전 실태를 지적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한 일본 언론에서 한국의 음주운전이 일본의 6배다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일본 현지에서도 굉장한 이슈가 되어서 지금 현지 언론에서도 아주 큰 사고 소식으로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해마다 대여섯 배 정도 적발 건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6배라는 한 일본 언론의 보도는 우리 한국도로안전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수치와도 맞는 부분이어서 그렇군요. 사실상 그 부분은 뼈아픈 지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일본 누리꾼들도 이러한 기사에 댓글을 쏟아내면서 한국은 음주운전 대국이다. 그리고 뭐 안전하지 않은 나라다. 이런 비판 목소리까지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관광객들이 한국에 올 때 음주운전을 두려워해야 되는 현실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뼈아프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정확히 좀 비교해보고 싶은데 일본이 우리나라 인구의 2배는 맞고요. 음주운전 사고 건수를 비교해보면 그 인구수 대비 월등히 높은 것도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6배라는 수치보다 어쩌면은 다른 요소들을 놓고 같이 비교해 보면 뭐 15배까지 높아진다라는 분석이 가능할 정도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인구수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거의 2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인구가 지금 1억 2,300만 명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의 2배 또는 그 이상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거기다가 등록된 차량 대수가 우리나라의 3배거든요. 예. 이것까지 계산을 한다고 하면 단순 수치상으로는 우리나라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뭐 한 해 일본보다 6배가 많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가변 요소들까지 더한다고 하면 6배 혹은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서 일본의 지적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왜 한국이 일본의 음주운전 건수보다 월등히 높은 것인지 저희가 좀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본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게 처벌 수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게요. 모든 범죄에서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음주운전에 있어서만큼은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데 일본이 처벌 수위를 실질적으로 높이면서 이 사실상 음주 사고 건수, 특히 사망 사건의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인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취 상태로 인정이 돼서 위험운전 치사죄가 적용이 돼서 가중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이 가중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형 권고가 4년에서 8년 정도이고 실무상 8년이 넘는 그런 선고가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거든요. 그런데 일본에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30년까지 선고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 20년 이상도 선고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술을 판 사람도, 차를 가져온 걸 알고 술을 판 사람도 방조죄로 처벌해서 술 판매를 거부하는 그런 사례도 많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된 계기가 있는 게 일본도 예전처럼 우리나라처럼 이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트럭에서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만취한 네. 트럭 기사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해서 그 안에 있던 1살, 3살 아기 자매가 그 자리에서 불붙은 차 안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예. 벌어졌고 그 다음에 대학생 2명이 음주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이거 처벌 수위 강화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뜨거워졌고 2000년에 실제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사망 사고가 10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수치로 증명이 됐고 네. 그때 당시에 일본의 처벌 수위가 단순히 법정 형량만 높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판례들이 나오면서 음주운전 상습범들이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데 주요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사례로 이미 나왔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음주운전자들의 보험 요율 증가율을 160%까지 굉장히 엄하게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강한 처벌이라든가 강한 대응 이런 것들이 재범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우리나라도 이제는 실질적인 처벌 그 형량을 지금 법정형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 처벌량 높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요. 전해드리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일본의 처벌 수위는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것 같고 오늘 피해자 유가족들이 국내로 입국해서 피해자 변호인과 면담을 할 예정인데 피해자 측에서는 경찰에 피해자 측에 시신 운구랑 장례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거든요. 뭐 이 부분도 유족과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사실 만취 상태인데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 위반으로 이 보행자를 충격해서 사망하게 한 그리고 상해를 입힌 그 사건이기 때문에 위험운전 치사상협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가중유수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4년에서 8년 정도 사이에서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만약에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 네. 이 부분은 형량이 더 낮아지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시신을 운구하는데 비용을 지원하겠다라는 것도 네. 피의자 측에서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 유가족에게 많은 부분을 지원하는 어떤 합의 시도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형량이 선고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보도해 드리겠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어제 서울 강동구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의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피해자 3명 중 1명이 끝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됐던 피해자의 죄명도 이렇게 되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안타깝게도 피해자 중 1명이 사망을 했기 예.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이 되게 되는데 단순 살인죄가 아니라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지금 알려지기로는 피의자의 범행 동기가 본인이 저질렀던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이 재판에 그러니까 약식 기소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일단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피해자 조사를 받고 이런 형사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해서 보복 감정을 가져서 그 원한에 의한 살인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맞다라고 하면 이렇게 국가의 어떤 형벌 작용에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해서 증언을 했다, 고소를 했다 이런 이유로 목적을 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특가법에 의해서 훨씬 더 가중처벌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경찰이 오늘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인데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될 가능성 높다고 하셨어요. 그럼 보복살인까지 추가 적용되면 처벌 수위는 얼마나 높아져요? 지금 살인죄의 법정형이 헌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특가법상 보복살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법정형 자체가 2배나 높아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단순 살인 미수 같은 경우에는 보복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특가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가법상 보복살인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보복 목적이 양형 사유에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보복 살인에 이른 경우와는 상당히 좀 차이를 보일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서 특가법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보복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짚어주셨듯이 지난 7월에 추행 혐의로 입건된 바가 있고 그에 대한 이제 보복 살인이 있었단 말이죠. 검찰은 범행 발생 나흘 전에 조 씨를 이제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어제는 정식 재판에 회부하도록 법원에 통상 회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향후에 이제 어제 있었던 살인 혐의 재판이 진행이 되면 기존에 있었던 강제추행 재판과 같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건 병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뭐 병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재판의 효율성과 관련 사건의 판례의 모순이 없이 일치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공동한 같은 피고인이라든가 공동 피고인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사건들을 사건의 진행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에는 한 절차에서 재판 심리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강제추행에 대한 재판이 제대로 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관련이 깊은 사실상 이 강제추행 사건이 발단이 돼서 이번 보복살인까지 이어진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재판은 병합이 돼서 심리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당시 굉장히 상황이 긴박했다고 해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시민들이 맨몸으로 이 흉기 난동하는 현장을 제압을 한 건데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시민이 신속하게 대응으로 피해를 막았습니다만 이 흉기 난동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대응이 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제도적으로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신설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보복 목적의 범행이라든가 아니면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상 동기 흉기 범행 같은 경우에는 양형 요소 또는 법정형을 높여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데 경찰이 출동하는 데는 아무리 빨라도 수분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만약에 지금 이 사건처럼 이 사건 지금 보시는 CCTV에서 정장 입은 시민이 가다가 이 흉기 난동범을 제압을 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피해 더 나아갈 수 있었는데도 그걸 막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대응하다 보면 무서울 수도 있고 또 이 시민들이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범행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시민들의 어떤 노력에만 당연히 맡겨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추가적인 제도 부완이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항상 그것만 기능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런 범죄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부터 일단 파악을 하고 특히 지금 굉장히 다양한 가구의 형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1인 가구도 증가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은 사회에서 어떤 고립감을 느끼고 혼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망상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범행 동기를 스스로 더 내부적으로 공고히 한다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좀 끊어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안전망을 통해서 이렇게 고립 상태에서 스스로 어떤 범행 동기를 내부적으로 키우는 그런 상황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제도라든가 어떤 안전망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중학생 2명이 함께 탄 전동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무면허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자 킥보드랑 고라니를 합성한 그 킥난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는데 그만큼 예고 없이 갑자기 등장한다는 뜻이겠죠. 이렇다 보니까 인천 지역에서 공유 킥보드 퇴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도 상당히 안타까운 네. 사건인데 갑작스럽게 돌진하는 미성년자 2명이 탄 킥보드를 피해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엄마가 자기 방어를 하나도 못해서 지금 네. 다쳐서 중태에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 지역 의원들, 구의원과 시의원들이 이 학부모 모임과 연대를 해서 인천 지역에서 이제 송도 지역에서 완전히 이 킥보드를 퇴출하자라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프랑스 파리
파리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투표로 결국에는 퇴출을 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원한다고 해서 이 업체들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민투표를 실시를 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될지, 특히 이게 주민투표나 이런 제도가 아니라 어떤 자발적인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퇴출을 시키려면 법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법을 바꾸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인데요. 대여 업체들이 이런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여 업체가 지금 자유업으로 분류가 돼서 그냥 사업자 등록하고 최소한의 요건 갖춰서 신고만 하면 이 업을 마음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자동차 렌트업처럼 등록제로 바꿔서 조금 더 규제 안으로 들여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면허증을 확인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좀 강하게 그 확인 어떤 인증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지도 감시를 하고 또 업체들도 자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서 이용자들이 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들이 이용자에게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배상을 받게 해주는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규제를 함으로써 제대로 된 업체들만 운영할 수 있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하자는 거지 완전히 이걸 몰아내자고 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이제 사고가 발생한 인천 연수구에서는 인천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결국 법 자체를 바꾸는 것도 어렵고 자유업이라는 이 특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실 이제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강화해서 이 규제를 견디다 못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거기서 다 빠졌거든요. 예. 이런 식의 간접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규제를 막 강화하고 막 단속을 강화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이 계양구처럼 하면은 계양구 모델처럼 하면은 효과가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경찰들이 상시 나와서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는 투트랙으로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직접적으로 우리 인천 숭도에서는 연수구에서는 이 대여업체를 운영 못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없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한계들도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일종의 자발적인 자정작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킥보드 어른이 운전해도 상당히 위험한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겁니다. 이번 사고도 미성년자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거죠.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면허가 있어야지 운전이 가능한 건데 면허가 없어도 사실 대여가 굉장히 손쉬운 상황이거든요. 이거 법적 의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면허를 확인할 만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빨리 개정이 돼야 네.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동 킥보드가 16세 미만은 면허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을 할 수가 없고 16세 이상이라도 하더라도 면허가 없으면 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플상에서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때 면허를 인증하는 그 시스템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탑재를 한다든가 이런 게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가 없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업체 측에서도 아무리 기술적으로 쉽다 하더라도 이런 플랫폼을 새롭게 도입한다는 것에 비용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의무 규정으로 플랫폼을 도입을 하고 이 전동 킥보드를 빌릴 때 플랫폼상에서 면허증을 우리가 그 카쉐어링 자동차 렌트할 때 자동적으로 면허를 확인하는 예. 그 시스템이 이미 있거든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남의 면허증을 빌려서 또 타는 경우들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 업체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고에 대해서는 방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업체들을 상대로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도 힘든 거네요. 이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본범에 대한 어떤 범행의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본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걸 돕겠다는 방조의 고의까지 두 번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업체에서도 이런
무면허 운전 이용자들이 만연함을 알면서도 수익 때문에 그냥 방관하고 있다는 의심이 상당히 짙기는 하지만 예. 이게 무인으로 다 대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업체에서 매번 빌릴 때마다 이 사람이 무면허 미성년자인지 알면서도 이걸 대여해 준다는 걸 입증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형법상 이 방조 혐의를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예.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최근 5년간 굉장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요. 차 대 사람의 사고가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킥보드 운전하다가 사람 다치게 할 경우에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처벌이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형별로 또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게 전동 킥보드가 사람들이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는 옛날에 그 아이들이 타던 놀이기구처럼 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시속 25km까지 제한이 되어 있지만 사실 20km로 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일부 전동 킥보드는 또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엄청나게 속도가 25km 이상 더 나는 더 경우도 빠르군요. 있어요. 근데 25km로 운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과 부딪히면 사람은 진짜 이번 사건처럼 사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으로 전동 킥보드는 차와 똑같이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 차와 동일한 어떤 사고에 대한 책임 규정이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차와 똑같이 자동차 사고와 똑같이 교통사고로 분류가 되고 만약에 무면허 운전이라든가 신호 위반이라든가 이런 12대 중과실 사고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처벌 수위도 물론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생각을 인지를 하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게요. 미성년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이 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짚어주시죠. 이게 좀 문제입니다. 사실 전동 킥보드 사고 중에 40%가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사고라는 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이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절반이 미성년자 그러네요. 사고라는 예. 건데 미성년자는 14살, 그러니까 14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책임 무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질 촉법 않아요. 소년이죠. 그렇습니다. 이른바 촉법소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14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는 있지만 소년 보호 처분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실질적으로 이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 데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가해자인 형사 미성년자가 처벌 자체를 회피하게 되는 빠져나가게 되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현장 허주연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